제가 혼자 지내다 보니 운전할 때는 라디오도 많이 듣고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로 사연 채널들을 즐겨 듣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남들 사는 얘기가 가장 재미있다 싶기도 하고 듣고 있다 보면 저도 많이 배우기도 또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제보할 만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떠올리기 싫을 만큼 착잡한 일이지만 제가 원래 나쁜 기억은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편이라 하루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보통 일이라면 기억도 못할 만큼 금방 잊었을 텐데 오래 가져온 인연이라 그런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생각하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겪은 그 사연을 말씀드리고 모두 정리를 하려 합니다. 그러면 겪고도 믿을 수 없고 듣고도 황당할 그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제 가족은 참 화목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 두 분은 금슬이 참 좋으셨고 하나뿐인 아들을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그때는 돈이 중요한 나이도 아니고 그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만으로도 무럭무럭 잘 자라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가정은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일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 중요한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난히 금슬이 좋으셨던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나이가 먹고 혼자 있을 만한 나이가 되자 외동아들을 집에 두고 두 분이서만 여행을 다니시게 되셨습니다. 그땐 저도 집보다 친구가 좋을 나이였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 싶어서 부모님을 따라갈 생각도 없었고 부모님도 그런 저를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이 없으실 때면 두 분은 작은 소형차를 타고 국내 여기저기로 여행을 자주 다니셨고 그날도 그런 어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던 저는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세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한날1시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직접 병원으로 달려가 확인하고서야 받아들일 수 있었죠. 고등학생이 되고 나도 많이 자랐다고 금방이라도 부모님 품을 떠나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먼 친척분들이 도와주셔서 어찌 치를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혼자 남겨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 큰 저를 맡아주겠다는 어른들도 없었고 저도 몇 년만 버티면 어른이 된다 생각하니 괜히 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셨던 부모님이 많은 것을 남기시고 가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낼 집은 있었으니 말이에요.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정도는 혼자 벌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그날부터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시작된 외톨이 생활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 품에서 자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없었는데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니 여러모로 힘든 점들이 참 많았어요. 미성년자에게 보호자가 없으니 일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이전에는 몰랐던 차별들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고아가 될 줄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기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게 다가왔죠. 저는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편견을 겪게 될 줄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분명 작년과 똑같은 나이일 뿐인데 내게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어른들이 나를 불량 청소년이나 상종 못할 어린애 취급하는 것들이 억울했죠. 하지만 속상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보호자는 오로지 제 자신뿐이었으니 밖에서 욕을 먹고 구박을 당하더라도 혼자 이겨내고 털어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쁜 일은 금방 잊어버리려고 하는 지금의 제 성격은 아마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저는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제가 대학까지는 무사히 졸업해야 부모님도 걱정이 없으시겠다 생각해서 어떻게든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로 삼았죠. 생활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까지 하기에는 바빴지만 사람이 벼랑 끝에 서면 도끼가 생기는 건지 이전에는 학원 다니면서도 중위권이던 성적이 오히려 혼자 공부를 시작한 후로는 더 오르게 되었죠.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수능을 치르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살아보겠다고 눈물 흘릴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았던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숨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무사히 학교 생활을 마친 후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고 어느새 저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기보다 혼자가 익숙해진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참 질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늦은 기가를 하곤 했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다 보면 다 큰 남자인 저도 무서워지곤 했는데 길을 걷던 중 길가에 웬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길에 혼자 쭈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근처에 사는 아이인가 싶어 지나치려 했었죠. 그런데 그냥 지나치기에는 그 아이가 메고 있는 가방이나 행색이 가볍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늦었는데 집에 안 들어가니?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걱정할 부모님 없어요. 뭐? 부모님이 안 계셔?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나는 여기 동네 사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거든? 근데 여자애 혼자 이 시간까지 길에 있으면 위험하잖아. 부모님이 안 계시면 보호자는 안 계시니? 그래도 집이나 어디 지내는 곳은 있을 거 아니야. 낯선 어른을 보고 날 선뜻 경계하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문득 어린 시절 제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제게 무슨 소리를 할까 무서워 괜히 신경질적인 아이를 보게 되니 결국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이제 막 15살이 되었다는 아이는 혼자 있다는 애처로움 때문인지 나이보다도 어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린 탓인지 저를 경계하면서도 생전 처음 보는 제 앞에서 자신의 얘기를 슬슬 털어놓았죠. 그렇게 그 아이를 만나고 저는 그 아이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던 아이였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른 채 버려져 갓난아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온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저도 제가 꽤 불쌍한 신세라 생각했는데 아예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 앞에서는 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을 것 같았죠. 부모도 없이 불쌍한 아이가 그 시간에 왜 길에 있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왜 보육원에 안 있고 나와 있어? 거기 선생님들이 안 찾으시니? 나 같은 건 찾지도 않을걸요? 아마 제가 지금 밖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다들 제가 없어졌으면 하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사정을 듣고 싶었지만 한 끼도 못 먹어 배고프다는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 가까운 편의점에서 급히 라면을 사 먹였습니다. 그 시간에 근처에 문 열어있는 식당도 없고 그렇다고 남자 혼자 사는 제 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었죠. 허겁지겁 빵과 라면을 다 해치운 아이는 그동안 보육원에서 자신이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제게 모두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계란일로 혼이 나고 하루 종일 청소 빨래만 해야 하는 일상이라며 제대로 쉬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울먹이는 아이를 보니 안쓰러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보육원에서 매일 혼나고 체벌을 당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출을 했다 말했습니다. 부모가 있는 다른 집 아이들은 한창 철없이 놀기만 할 나이인데 그 아이는 부모 없는 죄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네요. 그 아이의 모든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수진이가 안쓰러웠던 저는 수진이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길에 이렇게 있으면 위험해. 학교도 다니려면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싫어요. 저 보육원은 절대 다시 안 갈 거예요. 그냥 아저씨가 저 좀 재워주면 안 돼요? 아, 그건 좀 곤란한데. 어디 연락할 친구도 없니? 학교 친구라도 있을 거 아니야. 부모도 없는 애가 친구가 어딨어요. 그냥 밥만 먹고 알아서 잘 꼭 구해볼게요. 아이는 보육원으로도 경찰서로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돕고 싶었던 저는 결국 그 늦은 시간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겨우 아이가 지낼 곳을 구하게 되었죠. 건너 알고 지내던 분이 운영하시는 청소년 쉼터에서 아이를 맡아주기로 하죠. 조금이나마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계속 지내려면 서류 작업도 필요하고 일 처리가 남아있지만 당장 그날 밤 아이가 거리를 떠돌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다행히 소수의 아이들이 지내는 그곳은 지낼만 했던 건지 수진이는 적응을 잘하며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고맙다며 제게 문자를 해왔고 그 후로 저는 수진이와 종종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돕고 끝이 날 인연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왠지 수진이가 금세 잊혀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와 유난히 닮아 보이는 것 같은 외롭고 안타까운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수진이를 후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직장인이라 많은 돈을 후원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쓸 돈을 줄이고 아껴서 수진이가 꿈을 펼칠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가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진이가 학업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학원비와 물품들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컴퓨터로 숙제를 해야 한다 해서 노트북도 마련해주고 다른 아이들 부럽지 않게 종종 새 옷과 새 신발들도 사주었습니다. 그런다고 수진이의 빈자리가 다 채워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가 웃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 후로 저는 회사를 간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작부터 웃을 일이 생기지는 않았네요. 처음에는 그나마 직장 생활하며 벌어둔 돈까지 까먹어가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힘들게 회사를 꾸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수진이를 위한 지원은 끊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원한다면 대학 등록금까지 도와주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수진이는 학업에는 큰 뜻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꾸준히 수진이를 후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최대한 들어주고 싶었죠. 급히 보호자가 필요하거나 큰 돈이 필요할 때 저는 수진이에게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혼자 사는 인생이고 그런 제 인생에 수진이 하나 정도는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회사 사정이 점점 나아지고 경제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저는 수진이를 더 쉽게 돕게 되었습니다.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주며 수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15살에 처음 수진이를 만나 지난 10년을 후원해 왔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되고 20대 중반이 된 수진이를 보며 저도 이제 슬슬 수진이의 독립을 응원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수진이에게 후원하는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었지만 성인 남자가 다 큰 성인 여자를 계속 후원한다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 몇 년 전부터 혼자 고민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도움을 끊을 수도 없기에 수진이가 제대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여유를 두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수진이와 서서히 거리를 두며 수진이가 독립을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던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언제 다시 볼까 싶은 아쉬울 감정이 사라질 사이도 없이 수진이는 얼마 후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 어떻게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수진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울지 말고 천천히 설명 좀 해봐, 응? 아저씨, 나 사기당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아저씨가 나 독립하라고 준 돈이랑 그동안 모았던 돈에 보증금까지 다 날렸어요. 이제 갈 곳도 없고 저 진짜 큰일 났어요. 고졸이라 취업이 어려웠는지 수진이는 장사를 해보려 했나 봅니다. 예쁜 카페를 차리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런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고 나한테 도움이라도 구하고 싶었지만 염치가 없어 그러질 못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고 자기만 믿으라는 그 사람을 믿고 전 재산을 내어주게 되었죠. 결국 수진이는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뜯기고 갈 곳마저 없어져 마지못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역시 그 상황이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수진이를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저 좀 받아주세요. 정말 염치 없지만 갈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 내가 다른 곳을 구해줄게. 싫어요. 저 지금 너무 힘들고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다른 데 가고 싶지도 않고 최대한 조용히 지낼 테니까 여기서 지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지내는 동안 제가 청소 빨래 다 할게요. 그리고 저 요리도 잘해요. 수진이는 다른 곳은 싫다며 끝내 제 집에서 지내겠다 했고 이전부터 수진이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던 저는 마지못해 수진이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출장이 잦아 집을 오래 비우는 탓에 많이 불편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게 저는 수진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수진이는 자기가 했던 말처럼 식사와 청소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입고 가세요? 넥타이도 좀 잘 매고 시계도 차야죠. 내가 평소에 그런 걸 잘 안 해서. 그리고 내 패션 보려고 계약하는 것도 아닌데 뭐. 아저씨, 사업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도 멋있어 보여야죠. 남자는 시계랑 넥타이가 중요하다면서 저도 TV에서 봤어요. 평소 간소한 것을 좋아해 꾸미고 다니지 않는 저를 챙겨주는 수진이로 인해 저는 주변인들에게 처음으로 멋지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얼굴도 피고 보기 좋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지만 안 하던 짓을 하는 제게 여자친구가 생겼냐며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신경 써준다는 것이 꽤 기뻤습니다. 그렇게 제가 수진이와 지내는 것이 익숙해질 무렵 수진이는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아저씨, 저랑 지내니까 어때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좋죠? 그래, 수진이 덕분에 요즘 밥도 잘 챙겨 먹고 옷도 잘 차려입고 다니네. 주변 사람들도 내가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 그래도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지 않겠니? 너도 하고 싶은 일하고 네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 집에서만 집안일 하기에는 네가 너무 아까워. 저는 아저씨 옆에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쭉 있으면 안 돼요? 뭐? 어떻게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너랑 나는 성별도 다르고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너도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해야 할 텐데 내가 옆에 있으면 좀 그렇지. 저는 다른 사람들 상관없어요. 저는 아저씨랑 결혼하고 싶은데요. 뭐? 수진아,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남들이 괜히 오해할라. 장난 아니에요. 저 아저씨 좋아해요. 진심으로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자기 속마음을 거침없이 말하는 수진이를 보며 저는 그 고백을 받아줄 수 없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진이를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도 했고 우리가 띠동갑인데 수진이가 나를 이성으로 보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고 설령 마음이 있더라도 도의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수진이의 마음을 거절했죠.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고 거절하는 저와 상관없이 수진이는 당돌하게 제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느낀 따뜻함 때문일까요? 처음 수진이와 연애를 정신나간 소리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저도 계속되는 수진이의 마음에 점점 경계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때는 다른 것보다 저희 하루를 궁금해주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남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수진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연애 전부터 동거를 시작하게 된 우리였죠.